최근 한국 1차 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전 지상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관에서 한국 공군이 KF-21을 400대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 대륙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특별한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도 적은 도저히 조준하고 격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성능 평가 내용이 공개된 화제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이 가진 어떤 전투기도 한국 KF-21을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한국 공군에서 6세대 전투기 소요제기 내용이 유출돼 눈길을 끌고 있으며 KF-21에 공개된 시제기가 6기 외에 비공개된 2기 더 있다고 밝혀져 주목받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KF-21의 활주로 시험이 비공개로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동시험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태범 한국항공우주산업 비행시험팀 수석조종사는 저를 포함해서 공군 2명, 카이 2명 등 약 4명의 조종사가 최초 비행시험 요원으로 선발되어 있는 상태라며 4명 중에 1명이 최초 비행시험 조종사로 선발될 것이고 나머지 3명은 최초 비행시험 기간 동안 같이 비행을 수행한다면서 KF-21의 초도 비행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는데요. KF-21의 초도 비행 시기가 오는 7월 이후로 예상된 가운데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서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한 예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SIS 등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선 한국이 400대의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관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과 중국이 맞붙기라도 한다면 KF-21이 베이징 상공에 뜬다고 가정할 때 일대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현무미사일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군사시설 등을 파괴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육군이 일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는 최근 공개된 한국의 특수한 스텔스 소재의 역할이 큽니다. 최근 연세대 기계공학부 한재원 교수 연구팀은 레이저 열영상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하는 다양한 유도무기들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 다중 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자파를 이용한 레이더 탐지 장비에 식별되지 않는 것을 넘어 현재 개발된 탐지 및 조준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구현해내 스텔스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조차 입이 떡 벌어질 일이었는데요. 이번 한국연구진의 신개념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는 기존의 피탐지 중심의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 별개로 첨단 미사일 공격 무기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된 신개념 스텔스 소재가 바로 KF-21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막강한 국가들은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스텔스 형상을 띠고 있는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에 맞서는 무기 또한 변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공격용 미사일은 주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채택하고 있는데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추고 표적의 표면에서 산란돼 되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게 돼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스텔스 소재는 플라즈모닉 메타물질 구조를 이용해 해당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억제하는데요. 실제로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 소재의 물체는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적외선 열영상 추적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때 마이크로, 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해 검출기에 탐지되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지녔습니다. 연구진이 공개한 IR 적외선 탐지기 사진을 보면 소재 적용이 안 된 물체는 흰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적용된 물체는 드러나지 않아 검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특히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최근 첨단 유도무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파장을 흡수해 밀리미터파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유도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적 탐지 장비의 탐지도 안 되며 육안으로 탐지했더라도 무엇 하나 검출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해 현존 탐지 장비로는 국산 스텔스 소재로 덮인 KF-21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KF-21이 사용하는 미사일에 이번에 개발된 특수 스텔스 소재로 덮는다면 요격할 수 없는 독침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은 독자 개발한 특수 스텔스 기술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정해 생산된 신개념 스텔스 소재는 국가 전략 물자로 취급됩니다. 이는 국가의 승인 없이 함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없으며 생산 기술 또한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최근 한미 간의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을 맺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특수 소재는 미국이 원하던 꿈의 스텔스 소재로 미국은 그동안 한국 스텔스 소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스텔스 도료를 값비싸게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 랩터와 F-35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죠. 하지만 한미 간의 RDP MOU를 맺으면 국가 간 전략 물자들이 전보다 간소한 절차로 양국에 수출될 수 있습니다. RDP MOU는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로 기존 군사동맹 위주에서 방산 및 군사, 기술 동맹으로 동맹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 조치의 하나로 평가되는 협정인데요. 협정이 맺어진다면 한미 양국은 상호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기술 및 무기체계 공동 소유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술 발굴 및 공동 개발 등 무기 개발 생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는 한미 간의 군사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뜻이 되며 이제 한국이 미국과 무기 기술에서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 공군은 6세대 전투기 소요 제기를 위한 자료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국 간의 공유가 이뤄진다면 한국은 미국의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술을 얻고 미국은 한국의 특수 스텔스 소재를 얻어 서로 공유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과연 로키드 마틴 등 미국이 자국의 핵심 기술을 한국에 순순히 넘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KF-21의 시제기가 6기가 아닌 2기 더 많은 8기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6기의 시제기는 비행시험용으로 개발 중이며 2기는 구조시험용으로 제작됐습니다. 비행 시제기는 말 그대로 비행을 위한 온전한 시제기로 단좌기 4대, 복좌기 2대가 제작되고 구조 시제기는 기체 구조의 적정인 하중과 수명을 확인하는데요. 구조 시험용 시제기 2대는 적정 강성 시험과 내구성 시험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의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 시험용 시제기는 실제로 구조만을 시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뜨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것저것 시험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를 구조 시험용 시제기에 장착했을 때 생길 변수에 대해 시험 과정을 거치며 16,000여 번 기체를 진동하고 충격을 가하는 등 기체 자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개통이 장착돼 있지 않고 분해와 조립도 구조 시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시제기들은 비행을 하지 않고 시험을 마친 뒤에도 전시 연구 등으로 차기 전투기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는 대략적으로 약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될 때까지의 공백을 총 500대의 KF-21이 채우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초도 생산분 120대가 먼저 한국 공군에 인도되고 이후 380대는 KF-21 블록2와 내부 무장창이 탑재돼 완전 5세대 전투기로 변하는 블록3가 차례대로 인도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너무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KF-21로도 충분하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중국의 주력 전투기의 성능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밝혀져 망신을 당한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태국군과 중국군 간에 있었던 군사교류 행사에서 양국의 공군은 각자의 주력기로 도그파이트 가상 전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태국군은 스웨덴에서 개발된 북유럽의 자존심 그리펜 전투기가 출격했고 중국은 수호-27과 젠11이 출격했죠. 중국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양국의 모의교전 훈련은 예상 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각각의 전투기가 5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시계회 전투를 벌였는데 태국의 그리펜은 24%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던 반면 중국 공군은 0%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며 망신당했는데요. 현재는 50km뿐만 아니라 1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교전이 벌어지는 동북아시아 전장에서 중국 공군은 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조종사들은 전투기 간의 팀워크 문제와
지나치게 교범에 의존해 유기적인 전장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종이 비행기의 표본을 보였습니다. 더 큰 망신은 중국인의 세운 수호 27과 젠 11이 그리펜 전투기보다 스펙상으로 월등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전에서 완전히 거짓 스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중국의 항공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형 6세대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 때까지 KF-21이 충분한 전력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한국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KF-21이 하루빨리 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